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합격예법학원에서 내국소비세법을 강의하고 있는 김충신 세무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내국소비세법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이 내국소비세법은 어떤 거지? 어떤 흐름이고 어떤 내용이지?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내국소비세법의 전체적인 어떤 내용과 그 흐름 체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결론은요, 내국소비세법 어렵지 않답니다. 자, 우리 설명회에서도 제가 잠깐 안내를 드린 것처럼 내국소비세법은요, 크게 이제 40문제가 나오는데 오지선다형 객관식이죠. 그 중에 30문제가 내국소비세법 중에 부가가치세법이라는 파트에서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잠깐 한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한테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내국소비세법에서 가장 중요하고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개념부터 전체적인 개괄적인 흐름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부가가치세의 개념하고 과세는 세금, 과세라는 건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과세 방법은 어떤 건지.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법에 보면 뭐 간이가세자라고 하는데 이 사업자들은 누구를 말하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일반적인 부가가치세법의 어떤 그 거래 흐름과 영세율과 면세라는 특이한 흐름의 차이를 정리하면서 이번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먼저 부가가치세의 개념과 과세 방법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부가가치세라는 거는요, 말 그대로 뭔가 그 부가가치에 대해서 세금을 때리는 거, 요걸 부가가치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는 value added죠. 그죠? 뭔가 덧붙여진 가치입니다. 덧붙여진 가치가 있다면 거기에다가 텍스, 세금을 때려보자. 요렇게 해서 계산된 세금이 부가가치세인데요. 개념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는 자가 여러 거래를 하는 각 거래 단계마다 새롭게 창출된 부가가치가 있다면 거기에다가 세금을 부과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부가가치세법에서 그러면 그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결국은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계산을 합니다. 결국은. 그런데 이렇게 계산하는 것을 어떤 방법이라고 하냐면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지금 세금을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계산한다고요. 그러면 물건을 사와서 그거를 뭐 제조 가공을 해가지고 가격을 얼마 더 덧붙여가지고 판다는 얘기인데 물건을 파는 입장에서 보면 물건을 사온 게 물건을 파는 그 순간에서 보면 이 전 단계죠. 그죠? 앞전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전 단계에 거래하면서 세금을 낸 부분이잖아요. 보니까요, 전 단계의 세금, 요걸 매입세액이라고 합니다. 요걸 빼서 계산하네요. 그죠? 빼서 계산하네요. 매출세액이라는 거에서 전 단계에서 거래하면서 세금을 낸 매입세액을 빼서 계산하잖아요. 전 단계 세액을 공제해가지고 계산하네요. 그래서 이게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자, 그러면 사례를 가지고요. 전단계 세액공제법으로 부가가치세 세금은 계산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는가 한번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업자가 3명이 있어요. A가 B한테 물건을 팔고요. B가 C한테 물건을 이렇게 팝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다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요. 그냥 소비를 하는 최종 소비자라 그러죠. 최종 소비자 갑돌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C라는 사람이 최종 소비자한테, C라는 사업자가 최종 소비자한테 물건을 파는 거죠. 자, 이런 거래 단계인데 흐름인데 A라는 사업자가요. 최초에 1000이라는 부가가치를 만들고요. B라는 사업자가 500이라는 부가가치를 만들고요. C라는 사업자가 300이라는 부가가치를 만든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숫자를 쓸게요.
부가가치에 대한 숫자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A라는 사업자가 처음에 1000이라는 부가가치를 만들고요. B라는 사업자가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500이라는 가치를 덧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C라는 사업자가 여기에 300이라는 가치를 덧붙여서 총 가치가 얼마겠습니까? 1000 더하기 500 더하기 300이니까 1800의 부가가치를 갑이라는 소비자가 소비하게 되겠죠. 그죠? 요런 구조입니다. 자, 그럴 때 A라는 사업자는요, 이제 1000이라는 부가가치를 만들어서 B한테 1000원에 팝니다. 그런데요, 요 부가가치세는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이렇게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을 할 때, 요 물건값, 서비스 가격에 10%를 곱해가지고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 자, 몇 프로요? 10%요. 그러니까 A라는 사업자는요, B라는 사업자한테 1000원의 물건을 팔면서 1000원만 받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10% 곱한 100원까지 같이 받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A라는 사업자는 B라는 사업자한테 1000원의 물건을 팔면서 1000원 더하기 부가가치세 10%인 100원까지 같이, 즉 1100원을 받아오는 겁니다. 1100원을 받아와서요. 100원은 A라는 사업자가 물건 팔아서 벌어들인 수익이잖아요.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고 100원은요. 요거는 B라는 사업자한테 물건 팔면서 걷어온 물건값에 덧붙여서 걷어온 부가가치세 세금입니다. 요거를 매출할 때 걷어들이는 세금이라 그래서 매출세액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죠? 그러면 B라는 사업자는 A라는 사업자한테 물건을 사오면서 1000원짜리 물건을 사오면서 100원의 세금을 덧붙여서 지불을 했네요. 그러면 B라는 사업자 입장에서는요. 이 100원은 매입하면서 부담한 세금이니까 매입세액이 되겠죠. 그죠? A라는 사업자는 매출세액이 됩니다. 자, 그래서 A라는 사업자 얘기를 계속 이어가면 1100원을 B라는 사업자한테 물건 팔면서 걷어들인 다음에 1000원은 물건값이니까 A의 주머니,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고요. 100원은 B라는 사업자한테 여기 10% 덧붙여서 걷어들인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금은 나라에 내야 되겠죠. 세무서에 이렇게 100원을 납부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용어 하나만 살펴보고 갈까요? A라는 그 물건을 파는 사업자가 1000원의 물건을 팔면서 1000원만 가져간 게 아니라 B한테 받아간 게 아니라 1000원에 몇 프로? 10%요. 10% 곱한 부가가치세 세금까지 같이 걷어갔죠. 자, 같이 물건이나 서비스 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물건이나 서비스 가격에 덧붙여서 세금을 받아와서 납부하는 걸 뭐라 그래요? 거래징수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거래하면서 물건값에 덧붙여가지고 세금을 걷어들인다라는 의미가 거래징수예요. 그래서 A라는 사업자는 B라는 사업자한테 물건 1000원을 팔면서 곱하기 10%의 부가가치세 100원을 거래징수해서 세무서에 납부하게 되는 거죠. 자, 거래징수에 대한 개념을 제가 밑에 나타냈습니다. 표시해 드렸습니다. 읽어볼까요?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면서 공급가에게 10%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징수하는 거. 그죠? 요걸 거래징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B라는 사업자가 A라는 사업자한테 물건을 이렇게 사오는 그런 단계지만 이거를 여러분들이 뭐 그 커피숍에서 이렇게 사서 마신다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뭐 차이는 지금 B라는 사람은 사업자고 여러분들은 사업자가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커피 가격이요. 커피 얼마예요? 그랬더니 1100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1100원의 커피 가격에는요. 커피 원래의 가격 1000원 하고요. 그 커피를 1000원짜리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10% 세금까지 추가적으로 낸 그 거래징수당한 100원까지 더해서 1100원의 금액이 결정되는 겁니다.
자, 이제 뒤에 거래 흐름은 똑같습니다. 이제 B라는 사업자는요, 요렇게 1,000원의 물건을 들여와서 여기에다가 새로운 가치 500원을 덧붙여 가지고요. C라는 사업자한테 1,500원의 물건을 팔죠. 그죠? 그런데 1,500원만 받으면 안 되겠죠? 곱하기 몇 프로? 10%. 그죠? 그래서 1,500원에 10%인 150원을 같이 걷어드립니다. 자, 토탈 얼마요? 1,650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1,500원은 B사업자의 수익이니까 주머니에 집어넣고요. 그리고 이렇게 C한테 거래 징수한 150원은 세무서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 계산을 어떻게 한다고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계산한다고요.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죠. 그래서 B라는 사업자는요. 자, 이제 B라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세금을 계산해 봅시다. B라는 사업자는요. 매출세액 누구한테 매출했나요? C라는 사업자한테 매출했죠. 얼마에 매출했습니까? 1,500원에 매출했어요. 여기에다가 10% 곱한 게 매출세액이죠. 그래서 매출세액은 얼마? 150원. 그렇죠. 150원입니다. 자, 그런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전 단계 세액인 매입세액을 빼야 되겠죠. 매입세액 얼마입니까? 100원입니다. 그래서 150원에서 100원을 뺀 얼마? 50원을 납부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자, 이제 C라는 사업자가요. 최종 소비자인 우리한테 1,800원의 물건을 팝니다. 자, 그러면 C라는 사업자는요. 이제 1,500원의 물건을 들여와서 여기에 300원의 가치를 덧붙인 다음에 1,800원의 물건을 우리한테 팔겠죠. 1,800원의 물건을 우리한테 파는데 역시 1,800원만 받으면 안 되겠죠. 여기에다가 10% 때린 부가가치세를 우리한테 거래징수를 합니다. 거래징수를 해서 그래서 1,800원은 C사업자 거니까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고요. 거래징수한 180원은 부가가치세니까 세금으로 세무서에 납부하는데 얘는 C사업자 입장에선 매출세액이죠. 매출세액입니다. 자, 부가가치세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매출세액에서 전 단계 세액인 매입세액을 빼서 계산한다고요. 그래서 C라는 사업자는 매출세액 180원에서 전 단계 세액 매입세액인 150원을 빼서 얼마? 3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납부하는 거죠. 자, 이제 우리 최종 소비자인 갑돌이, 우리와 같은 갑돌이 최종 소비자가 어떻게 부가가치를 소비하고 세금을 부담했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갑돌이는요, 1,800의 부가가치를 소비했습니다. A가 만든 부가가치 1,000원, B가 만든 부가가치 500원, C가 만든 부가가치 300원. 그래서 토탈 1,800원의 부가가치를 소비했는데 이 1,800원의 부가가치를 소비하기 위해서 1,800원만 부담했나요? 아니죠. 여기에 10%인 부가가치세 180원까지 같이 부담을 했죠. 그래서 토탈 1,980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자, 1,980원이 갑돌이의 주머니에서 나갔는데 그 중에 이제 1,800원은 부가가치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거고요. 나머지 180원은요. 이 부가가치 소비를 위해서 10%인 부가가치세 세금을 추가적으로 부담한 거죠. 그래서 1,980원의 지출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이 거래 흐름에 따라서 A라는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한 세금은 얼마다? 100원이다. 그죠? B라는 사업자가 납부한 세금은 얼마다? 전 단계 세액 공제에서 50원 납부했고요. C라는 사업자가 납부한 세금 얼마다? 30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금은 결국 누가 부담한 게 돼요? 우리 최종 소비자, 그죠? 호구들이죠. 1,800원의 부가가치를 소비하면서 거기에 10%를 부담한 최종 소비자가 이걸 다 부담한 거야. 생색은 얘네들이 냈죠. 세무서장님, 저 100원 부가치세 납부할게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뺀 거 50원, 30원 납부할게요. 이렇게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금은 결국 누구 주머니에서 꺼내서 납부한 거예요? 마지막에 물건을 사는 최종 소비자, 갑돌이 주머니에서 빼가지고 얘들이 생색을 낸 거예요.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세금을 실질적으로 납부한 요 사업자, 얘네들을 납세 의무자라 그러거든요. 요 납세 의무자하고
이 납세 의무자 ABC가 납부한 100원, 50원, 30원의 세금을 실제 부담한 그런 담세자. 담세자요? 어렵습니까? 아니요. 세금을 부담한 자. 요거를 줄여서 담세자라 그런 거예요. 그죠? 다 말줄임이죠. 그죠? 뭐 김떡순 뭐 이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세금을 부담한 자. 세금을 최종적으로 부담한 자를 담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납세,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하고 세금을 마지막에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하고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납세 의무자하고 담세자하고 일치하지 않는 세금을 뭐라 그런다? 간접세라고 해요. 일치하는 세금은요? 눈치채셨어요? 직접세라고 하겠죠. 그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는요, 대표적으로 얘하고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간접세고요. 그 다음에 얘가 내야 될 세금 100원을 누구한테 전가시킨 거예요? 얘가 내야 될 100원을 누구한테 떠민 거예요? 결국은 갑돌이한테 떠민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금에 대한 전가가 일어나는 세금을 간접세라고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대표적인 간접세다. 시험에 많이 나오죠.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를 틀리면 그냥 덮고 나와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 앞에서요, 이 부가가치세는요,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적용해서 자, 가운데 있는 B라는 사업자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B라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계산해서 납부를 한다고요? 매출세액에서 전단계 세액인 매입세액을 빼서 나머지를 납부한다고요. 그래서 150원을 납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는요, 무조건 전단계 세액인 100원을 빼주지 않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스토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B라는 사업자, 너 1,500원에 물건 팔았어? 그러면 부가가치세 세율 10%니까 일반적인 세율 10%니까 150원 세금 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B라는 사업자는요, 아니요, 세무서장님, 저요 전단계 세액 있어요, 100원. 그래서 그거 빼가지고 50원만 내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이제 세무서에서요, 세무서장이, 야, 그래? 그러면 말로 하지 말고 전단계 세액 100원 있는 거 그건 너 입증해봐. 너가 그 증거가 있으면 가져와봐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결론, 부가가치세 계산은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나머지를 납부하는 구조지만 이렇게 전단계 세액인 100원을 매출세액에서 빼려면 내가 전단계 세액이 100원이 있습니다라는 걸 사업자가 입증해야 됩니다. 그 입증하는 서류가 뭐예요? 그게 바로 세금계산서다. 세금계산서다. 그래서 세금계산서는요, 일종의 영수증이에요. 영수증. 여러분, 영수증은 누가 발행해 주는 거예요? 물건을 파는 사람이 발행해요? 물건을 사는 사람이 발행을 하는 겁니까? 물건을 사는 사람이 발행을 해요? 여러분들 커피숍에 가가지고 커피를 마시면서 사장님 여기 커피 얼마예요? 예, 5,500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5,500원 현금 주고 사장님 잠깐만요. 제가 영수증 써드려야죠. 그리고 영수증 써서 사장님한테 드려요? 아니죠. 영수증은 물건을 파는 사람이, 돈을 받는 사람이, 물건을 파는 사람이 발행해 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도 뭐다? 영수증이다. 세법에서 얘기하는 가장 대표적인 영수증이에요. 그거를 우리는 법정 영수증, 법에서 세법에서 정하는 영수증, 증명서류라 그래서 법정 증빙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제 세법을 공부하면 많이 들을 용어들이에요. 그런데 용어가 딱딱해서 그렇지 어려운 용어는 전혀 아니다. 그죠? 그냥 말줄임이다 다. 그죠? 쫄쫄랄라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세금계산서라는 그 영수증을 가지고 전단계 세액인 매입세액을 입증하는데 세금계산서는 영수증이다 보니까 물건을 파는 사람이 발행한다, 사는 사람이 발행한다? 그렇죠. 파는 사람이 발행을 한다. 그래서 자, B라는 사업자가 얘가 전단계 세액인 100원을 공제를 받으려면 세금계산서로 그 거래 사실을 입증해야 되는데 요
100원에 대한 거래 사실을 어떤 걸로 입증을 한다? A라는 물건을 파는 사람이 B라는 물건을 사는 사람한테 발행해준 세금 계산서로 그 거래 사실을 입증한다. 선생님 이거 뭐예요? 예, 이거 텍스 인보이스, 세금 계산서의 약자입니다. 길게 쓰기가 좀 자리가 없어서 텍스 인보이스, 그죠? 세금 계산서라는 의미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급하는 자가 물건을 파는 자가 물건을 사는 사한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면 거기 세금 계산서에 이 물건 값은 100원이고요. 거래 징수 A가 거래 징수한 금액은 100원입니다. 라는 게 영수증에 나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세금 계산서로 이 전 단계 세액인 매입세액을 입증하게 되고요. 그 입증이 되면 이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그렇게 세금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부가가치세는요 결국은 세금 계산서로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다 세금 계산서라는 고리로 연결되어 있는 그 흐름상의 문제네요 라는 게 눈에 보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요 세금 계산서 제도다, 세금 계산서에 관한 법률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금 계산서라는 영수증을 한번 구경해 봐야 되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금 계산서는 요렇게 생겼다. 이렇게 전 단계 세액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 요렇게 생긴 영수증을 물건을 파는 사람한테, 물건을 사는 사람은 발행을 받아야 되는데 세금 계산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자, 지금 이제 우리 화면에서는 요 세금 계산서가 색깔이 안 보이죠. 그죠? 그런데 요 세금 계산서는요. 빨간색하고 파란색하고 두 가지로, 두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파란색으로 보이죠? 자, 그래서 빨간색 하나, 파란색 하나 이렇게 두 장으로 되어 있고요. 빨간색 밑에 파란색이 이렇게 붙어 있어. 그래서 빨간색이 위에 있고 파란색이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다가 이렇게 이제 글씨를 쓰잖아요. 그죠? 그러면 뒤에 있는 파란색에 이 글씨가 이렇게 박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쓴 다음에 빨간색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공급자 보관용. 뒤에 있는 파란색은요. 공급받는 자 보관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똑같아요. 칸도 똑같고. 그래서 요거를 물건을 파는 A가 B한테 이렇게 써가지고요. 그래서 빨간색은 A가 갖고 그리고 파란색은 찢어서 B한테 줍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장이 한 세트입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에 출제된 적이 있어요. 세금 계산서는 세 장이 한 세트로. 그죠? 한 장은 발행하는 공급자가 보관하고 한 장은 공급받는 자가 보관하고 한 장은 세무서가 보관한다. 이렇게 시험에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엉망진창이죠. 그죠? 그런 거 없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두 장이 한 세트다. 왜 우리 할머니들이 옛날 얘기해줘요 할머니 그러면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화장실에 갔더니 귀신이 있는데 빨간 종이 줄까 파란 종이 줄까. 그죠? 빨간색 파란색 두 장입니다. 할머니가 세금 계산서 얘기를 하신 거죠. 그죠? 자, 그런데 나중에 이제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자세히 이 세금 계산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요 세금 계산서는요. 반드시 틀리지 않고 제대로 적어야 되는 그런 내용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대로 안 적으면 세금 계산서로 인정 안 해. 그 부분만 제대로 적으면 다른 거 잘 못 적어도 세금 계산서로 인정해. 그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그런다. 필요적 기재사항. 시험에 엄청 많이 출제됐고요. 난이도 하짜리. 이거 모르면 그냥 덮고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있는데 원래 세금계산서의 원본은요. 여기가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라고 가르쳐줘요. 영수증에서. 자, 여러분들 화면에 보실 때 조금 약간 색깔이 다른 부분이 있죠? 그죠? 여기네요. 여기. 이렇게. 여기.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네요. 글씨가 작아서 보이나요? 보이시겠네요. 그죠? 한번 볼까요? 여기 보니까
공급자라고 되어 있고요. 공급자의 등록번호. 이거 사업자 등록번호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상호 성명. 그죠?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란에는요. 등록번호만 색깔이 칠해져 있네요. 상호 성명은요. 이거 좀 틀려도 돼. 그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작성 연, 월, 일이네요. 세금계산서 언제 작성하는지. 그 다음에 공급가액 적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0% 세액 적게 되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얘를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한다. 나중에 수업 시간에 또 한번 여러분들 자세히 설명을 들을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재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눌 부분은요. 그러면 부가가치세가요. 어디에 어떤 부분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요거를 이제 우리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 과세 물건하고 똑같죠. 어디에 어떤 물건에 어떤 대상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크게 세 가지죠.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용역의 수입.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용역의 수입. 라임이 맞으려면 뒤에 용역의 수입이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라임 좋아하시잖아요. 랩 잘하시잖아요. 재화, 용역, 공급, 수입, 수입. 그죠? 그런데 여러분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은 과세 대상이지만 용역의 수입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그죠? 제가 지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이거 틀리면 그냥 덮고 나와라. 무조건 맞아야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죠?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그러면 재화의 공급은 뭐예요? 용역의 공급은 뭐예요? 재화의 수입은 뭐예요? 자, 이 개념은요.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덧붙일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수업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하기로 하고 정리하기로 하고 오늘은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요 세 가지더라. 뭐는 아니다? 용역의 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더라. 요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도 잘하신 겁니다. 그죠?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러면 부가가치세가 전단계세 공제법을 적용해서 매출에 대한 세금, 매출세액에서 매입에 대한 세금, 매입세액을 빼가지고 부가가치세를 계산한다. 요렇게 계산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B라는 사업자는 150원에서 100원을 뺀 150원에서 100원을 뺀 50원을 납부했잖아요. 그죠? 요런 구조라 그랬고 매입세액이라는 것은 그냥 100원을 빼주는 게 아니라 뭐에 의해서 입증돼야 된다?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서 이 거래 사실이 입증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금계산서를 배웠습니다.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부분은요. 이 부가가치세라는 거 이렇게 계산한 거를요. 그러면 언제 내는 건데요? 갑돌이가 A라는 사업자가요 100원의 세금을 냈죠. B라는 사업자는 50원 내고 C라는 사업자는 30원 냈습니다. 언제 내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 좋으면 세무서 가서 내는 겁니까? 아니요. 세법에서는요. 언제까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라 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를 부가가치세법에서는요. 과세기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세기간이다. 뒤에서 이제 그림을 가지고 정리를 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틀을 살펴보면요. 이렇게 매출세액, 매입세액 계산한 거를요. 1월 1일부터 6월 30날까지 상반기네요. 그죠? 요렇게 1월 1일부터 6월 30날까지 매출세액, 매입세액 계산한 그 세금을 계산을 해서 언제까지 신고 납부한다?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한다.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출세액, 매입세액 계산한 거를 언제까지 신고 납부한다?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한다. 요게 과세기간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요. 크게 1년을 둘로 나눠서요.
1월 1일부터 6월 30날까지를 제1과세기간이라고 얘기하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제2과세기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과세기간이 끝나면 그 과세기간에 대한 거래, 과세 대상에 대해서 과세 대상 뭐죠?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용역의 수입은 아니다. 그죠? 그렇게 계산해서 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며칠 이내입니까? 25일 이내. 선생님 그러면 7월 23일에는 신고 납부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기한이잖아요. 그죠? 기한. 7월 25일까지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말이야 리포트를 기말고사 볼 때까지 리포트 제출해 라고 하면 기말고사 보기 전이라도 완성이 되면 다 작성이 되면 제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기한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기말고사 때까지 제출 못하면 그러면 그 과제에 대한 기한을 제출 기한을 어긴 게 되는 거죠. 그죠? 그게 기한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7월 25일까지만 매출세액, 매입세액 계산한 것을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그 기간 종료로부터 며칠 이내다? 25일 이내네요. 그죠? 25일 이내. 그래서 두 번째 제2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요. 그 신고 납부는 25일 이내니까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과세기간이고요. 그런데 이제 보통 부가가치세는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기 때문에 그 거래 단위가 모든 거래에 대해서 매출세액, 매입세액 빼가지고 세금을 납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금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6개월치를 모아가지고 세금을 내면요, 그냥 작은 규모의 회사라도 그 부가가치세가요 몇천 몇억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그 나라 입장에서도 6개월마다 세금을 받는 게 나라 운영할 때 좀 불편할 수 있고요. 사업자도 그거 잊어버렸다가 갑자기 7월 25일, 1월 25일까지 몇천만 원, 몇억을 내기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요 기간을 다시 반으로 나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요. 자, 1기의 반은요. 3월 31일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3월 31일까지 기간을 예정신고기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역시 2기도요. 반을 나눠요. 그러면 9월 30날이 되겠죠. 7월 1일부터 9월 30날이 되겠죠. 요 3개월을 예정신고기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매출세액, 매입세액을 역시 이 기간 종료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과세기간과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내용이고요. 요걸 한눈에 그림으로 그려왔는데 부가치세 과세기간과 예정신고기간입니다. 자, 부가치세 과세기간과 예정신고기간 1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이렇게 보면요. 과세기간은요. 1기와 2기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1월 1일부터 6월 30날까지 요때가 과세기간이고요. 그 다음에 제2과세기간은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요때가 제2과세기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1기, 2기 이렇게 부르죠. 자, 1기에 대한 매출세액, 매입세액은요. 요 기간 끝난 날로부터 며칠 이내? 25일 이내. 그죠? 그러니까 얘가 7월 25일이겠죠. 요때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요거를 용어 하나만 우리 더 볼까요? 확정신고 납부. 요렇게 부릅니다. 역시 2기에 대해서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출세액, 매입세액 계산해가지고 요 기간 종료로부터 며칠 이내? 25일 이내. 그러니까 얘가 다음 연도 1월 25일이 되겠죠. 요때까지 신고 납부하는데 이걸 뭐라 그런다? 그렇죠. 확정신고 납부. 여러분들 대답을 하는 게 제가 환청인가요? 들립니다. 네. 자, 중얼중얼 따라 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자, 원래 이제 과세기간은 이렇게 6개월씩 과세기간을 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이 과세기간의 반을 또 나눠서 앞에 3개월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예정신고기간으로 부른다 그랬죠. 그래서 예정신고기간 1기에 대한 예정신고기간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고요. 역시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매출세액, 매입세액 계산해서 요 기간 종료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는데 요 용어 하나 볼까요?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예정 신고 납부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2기에 대해서도요. 7월 1일부터 자 6개월을 반으로 나누면 9월 30날이 되겠죠. 요때까지 매출세액, 매입세액을 계산해서 신고 납부하는데 그러면 요게 10월 25일이 되겠죠. 그죠? 이때까지 신고 납부하는 거를 예정신고 납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정신고, 확정신고, 예정신고, 확정신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과 신고 납부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이럴 수 있잖아요. 지금 이제 과세기간에 대해서 또 예정신고기간에 대해서 배웠는데 어떤 거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거래가 1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2번에 해당하는지 3번에 해당하는지 4번에 해당하는지가 구분이 되어야 1번에 해당하는 거는 1기 예정신고기간에 맞춰서 신고 납부할 거고 2번에 해당하는 거는 확정신고기간에 맞춰서 신고 납부할 거고 그죠? 3번에 해당하는 거는 2기의 예정신고 기간에 맞춰서 신고 납부할 거고 4번에 해당하는 거는 2기의 확정신고 기한에 맞춰서 세금을 신고 납부할 거고요. 그죠? 자, 여기 1기 과세기간이고 요거 2기 과세기간이죠. 이렇게 오타로 보이는데 요게 1기가 아니라 2기 과세기간입니다. 자, 이렇게 신고 납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거래가 있었어요? A가 B한테 팔고 B가 C한테 팔고 C가 최종 소비자한테 팔고 그 거래가 1번에 해당하느냐 2번에 해당하느냐 3번에 해당하느냐 4번에 해당하느냐 그 기간 어디에 속하는지 그 거래의 시기를 결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어느 시기에 맞춰서 어느 시기에 묻혀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거냐를 결정하는 것을 귀속시기라고 합니다. 귀속시기. 귀속시기에 대한 개념을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자 읽어보겠습니다. 귀속시기란 재화나 용역. 용역은 여러분들 서비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집 컴퓨터가 고장이 났는데 기사님 우리 집에 와서 컴퓨터 좀 고쳐주세요. 그래서 기사님이 방문해가지고 컴퓨터를 수리해 줍니다. 그게 서비스 용역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화 용역의 공급이 어느 과세기간 1기야 2기야 또는 뭐 예정신고기간 1기야 2기야 어느 과세기간에 귀속되는가를 결정하는 기준을 귀속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귀속시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배운 거 한번 복습해 볼까요? 거래를 하게 되면 물건을 파는 자가 물건을 사는 자한테 뭐를 발행해 준다? 그렇죠.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주죠. 여러분들 잘 하시네요. 그죠? 다 대답을 하시네요. 다 들립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죠. 그죠? 세금계산서. 그래서 귀속시기는요. 세금계산서 그 거래 시기 어느 과세기간에 귀속될지를 결정하면서 그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니까 자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그 시기도 결정하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귀속시기가 우리 그 지금까지 올해가 39회였죠. 39회까지 관세사 1차 시험에서 한 번도 출제 안 된 적이 없습니다. 귀속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내용은. 그래서 요 귀속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전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전부 다 할 수는 없고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사례를 들으면서 중요한 거, 빈출되는 거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시킬 겁니다. 기본 개념만, 개괄적인 내용만 한번 살펴볼까요? 자, 재화의 귀속시기는요, 이렇게 됩니다. 일반적인 귀속시기예요. 자, 재화의 이동이 필요합니다. 이동이 필요한다는 게 뭔데요? 손에서 손으로 건네주는 재화. 손에서 손으로 건네주는 거, 뭐 시계를 손에서 손으로 이렇게 건네주는 거. 그래서 이동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동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산의 경우에는요, 그 재화가 건네질 때, 인도되는 때가
귀속시기, 공급시기고요. 그 다음에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어떤 소유권이 변동이 됐는데 그런데 공급이 됐는데 그런데 재화의 이동이 불필요합니다. 이동을 시킬 수가 없어요. 부동산이죠. 그죠? 부동산. 뭐 땅, 토지나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죠. 건물을 뭐 삽으로 파가지고 막 줍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런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요. 그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1, 2번 외의 경우에는요. 조금 좀 추상적일 수는 있지만 재화 공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해서 그래서 그 공급시기가 1번이면 1기의 예정신고 기간에 맞춰서 매출세액, 매입세액의 계산에 넣어서 그래서 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요.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용역이 제공되거나 역무가 이제 서비스를 얘기하는 거죠. 요게 그죠? 용역이 제공되거나 재화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 빌려주는 거예요. 소유권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빌려주는 겁니다. 재화가 인도되면 그거는 재화의 공급이고요. 재화를 빌려줘요. 사용하게 해줘요. 그거를 우리는 용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제공되거나 재화나 시설물 권리 같은 거를 빌려주는 거. 소유권을 넘겨주는 게 아니라 그냥 빌려주는 거. 요거를 용역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서비스가 제공되거나 이렇게 재화 시설물 권리를 빌려줘서 사용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 시기로 봅니다. 좀 추상적이죠? 네, 제가 입이 근질근질한데 구체적인 귀속 시기에 대해서 재화 용역을 정리하면요. 여러분들 잠 못 잡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재화의 수입에 대한 귀속 시기도 궁금하시죠? 그죠? 여러분들 공부가 되어 있으면 앞의 내용을 잘 이해했으면 재화의 공급 나오고 용역의 공급 나왔으니까 재화의 수입도 나와야 되는구나 라고 아실 겁니다. 그래서 재화의 수입에 대한 귀속 시기 언제라고요? 수입신고 수리일입니다. 그래서 세관장한테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를 하면 그 수입신고가 수리되는 그 날짜가 재화 수입의 귀속 시기다.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업자를 구분을 할 때요. 간이과세자라는 사업자가 나옵니다. 간이과세자라는 사업자가 나오는데 간이과세자는 누군가요? 어떤 사업자입니까? 일단은 부가가치세법 기준으로 사업자를 한번 구분을 해볼 거예요. 이 사업자의 구분은 어느 시점에서 구분을 하는 거라고요? 부가가치세법 기준에서 구분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요 기준이 부가가치세 기준이라는 게 여기에 나오는 거죠. 여기에 세금이 바로 요게 부가가치세니까.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를 과세사업자라고 그러고요. 부가가치세가 아예 과세가 안 되는 사업자를 면세사업자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안 되니까 부가가치세법상 얘는 세금 납부하고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얘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세사업자를 구분을 합니다. 과세사업자를 구분을 하는데 이 과세사업자를요. 사업자의 규모에 따라서 간이과세자하고 일반과세자로 구분을 합니다. 사업자의 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 찍어보세요. 일반과세자가 사업자 규모가 더 크겠습니까? 간이과세자가 사업자 규모가 더 크겠습니까? 그렇죠. 간이과세자는요. 여러분들 간이역, 간이화장실 들어보셨죠? 아주 소규모입니다. 기본적인 필요한 것만 간신히 갖추고 있는 그게 이제 간이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사업자는요. 일반과세자가 규모가 큰 사업자고요. 규모가 작은 아주 그냥 기본적인 소규모 사업자를 간이과세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업 규모로 따진다. 그런데 다 일반과세자 사업자의 규모가 작은 간이과세자지만 얘네들은 다 뭐다? 면세사업자가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다. 그래서 시험에서도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입니다. 이렇게 틀리게 많이 나오고요. 납세 의무자 아니죠.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가 아니다.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아니에요. 얘는 규모가 작지만
부가치세 과세사업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면세사업자하고 간이가세자하고 여러분들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고요. 얘네 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잖아요. 일반가세자, 간이가세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10% 세율을 곱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수한 경우, 뭐 예를 들면 수출하는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수출을 할 때는 수출을 장려해 주기 위해서 10% 세금도 안 붙여요. 그래서 세금을 아예 안 붙입니다. 그런데 세금 없어요. 이거 되게 무식하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좀 유식해 보이려고 0%의 세금을 붙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뭐 물건값에 0% 때리면 세금은 제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0% 또는 0세율, 10% 세율이 아니라 0세율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0% 0세율인데 자, 시험 문제에서도 또 이게 많이 나옵니다. 간이가세자는 0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말도 안 되죠. 간이가세자도 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이기 때문에 규모는 작지만 0세율 적용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사업자를 구분을 해봤고요. 간이가세자에 대한 개념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간이가세자는 소규모 사업자를 얘기한다고 하는데 소규모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어느 정도가 소규모입니까? 자, 간이가세자에 대한 개념입니다. 간이가세자는요. 직전 연도 1년을 얘기하네요. 그죠? 과세기간 6개월이 아니네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얼마요? 8천만 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제가 지금 밑줄 친 게 전부 다 말장난으로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들이에요. 말바꿈으로 이거 직전 과세기간 틀리죠? 공급 대가 합계액인데 공급 가액 합계액. 자, 공급 대가가 뭔지 가액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밑에 제가 메모를 해놨죠? 공급 대가는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공급 가액에다가 부가가치세 10% 더해서 계산한다고요. 어쨌든 이거하고 이거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하고는 다른 의미다라는 것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공급 대가와 공급 가액은 다른 의미예요. 공급 대가는요, 공급 가액보다 부가가치세만큼 더 큽니다. 그죠? 그래서, 자, 간이가세자의 개념으로 다시 돌아가서 공급 대가 합계액입니다. 공급 가액의 합계액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8천만 원이죠? 이거 세법이 개정이 돼서 2년 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전이면 몇 년인가요? 1920년인가요? 아무튼 2년 전에 4,8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요거 8천만 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개정 이후에는요, 요거 옛날에 또 우리 또 오랫동안 공부하는 거 안 좋지만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랫동안 공부한 사람들 또 더 힘들게 하려고 4,800으로 막 말 바꿔서 나옵니다. 8천만 원이라는 거. 그 다음에 미달과 이하. 다른 말이죠? 선생님 그거 왜 달라요? 저는 국어 선생님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여러분들 국어 선생님한테 여쭤보시고 미달입니다. 이하가 아니라.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입니다.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는 다르죠. 법인 사업자가 아니다. 개인 사업자다. 그래서 전부 다 말바꿈으로 다 출제되는 거예요. 요거 틀리면 그냥 나오세요. 그죠? 자, 그래서 간이가세자에 대한 개념을 살펴봤고요. 무조건 이거 나오면 땡큐하고 맞춰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간이가세자에 대한 개념을 살펴봤으니까요. 일반가세자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뭐 선생님 저 아는 게 없는데 일반가세자 배운 게 없는데 간이가세자 개념만 배웠고 그래도 제가 설명하면 여러분들 다 이해가 될 겁니다. 이해하지 않으려고 해도 이해가 될 겁니다.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간단하니까.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이 표도요. 다 기본적으로 출제되는 내용들이에요. 말장난으로.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아는 거 먼저 해볼까요? 일반가세자. 얘는요. 거래할 때 매입세 공제, 전단계세 공제를 위해서 뭐를 발행을 합니까?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하죠. 그 다음에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한다고요? 전단계 세액공제법으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얘는요, 두 줄 계산이네요. 어떻게 두 줄입니까?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야. 이렇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두 줄로 계산하잖아요.
납부세액을. 그죠? 이렇게. 납부세액을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일반 과세자는 제가 수업 시간에 몇 줄로 세금을 계산한다? 2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2줄로 계산한다. 이렇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서. 자, 그 다음에 매입세 공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거 해주는 거잖아요. 요게 150원, 요게 100원. B사업자 입장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B사업자 입장에서. 그래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해줍니다. 빼줍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봤죠? 우리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다 뭐다? 영세율 적용되잖아요. 얼마나 중요하면 여기다 또 써놨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과세기간 배웠잖아요. 6개월입니다. 1기는 상반기, 2기는 하반기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일반과세자예요. 일반과세자에 대한 내용 여러분들 다 아시죠? 자, 이제 간이과세자로 갑니다. 차이점에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나요? 일단은 원칙적으로는요. 세금계산서 발급합니다. 간이과세자도. 그지 같죠? 그죠? 이게 세법 개정되기 전에는요.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못했거든요. 그런데 세법을 개정하면서요. 야, 이거 진짜 세법을 너무 누더기로 개정을 했어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원래는 4,800이었다 그랬잖아요. 간이과세자가. 그런데 요거를 8천만 원으로 상향을 시킨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요 구간에 있는 애들은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도록 만들었고요. 예전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못했거든요. 예정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은 여전히 세금계산서 발급을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완전 누더기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 시험을 봐야 되니까 기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간이과세자도 일반과세자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는데 원칙적으로 다만 여기에 있는 애들을 발라줘야 되겠죠. 발행 못하는 여기에 있는 애들. 그래서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4,800 미만인 자 그리고요. 바로 올해 사업을 신규로 개시한 간이과세자 얘네들은 세금계산서 발급을 못합니다. 여기 영수증이라는 거는요. 세금계산서 외에 영수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해요? 얘는 일반과세자는 몇 줄로 계산한다? 2줄. 간이과세자는요. 간단하잖아요. 1줄. 그죠? 어떻게 계산합니까? 공급대가에 공급대가 또 나왔네요. 공급대가와 공급가액은 같은 개념이다? 다른 개념이다? 다른 개념이다. 뭐가 더 크다? 공급대가가 더 크다. 크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가가 더 큰 거야. 공급가액보다. 자, 공급대가에다가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라는 걸 곱하고요. 일반적으로는 10%. 수출하는 경우에는 0%. 간이과세자도 영세율 적용된다 그랬죠. 시험 문제 많이 난다고 제가 주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세율도 적용돼요. 그런데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한 줄로 계산하네? 뭐 빼는 게 없네. 그죠? 그래서 공급 대가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에다가 10%를 곱하는데 이 업종별 부가가치율은요. 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너가 업종이 소매업이야 그러면 부가가치율 15%, 제조업이야? 그러면 부가가치율 20% 이런 식으로 뭐 부동산 임대업이야? 40%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험에 임박해서 중요한 업종 몇 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그냥. 그죠? 그래서 지금은 신경 쓰실 필요 없고 부가가치율 업종별 자기 업종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율을 곱한 다음에 10%를 때리거나 영세율을 적용해서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지금 여러분들이 정리할 부분은 몇 줄로 계산한다? 한 줄로 계산한다. 한 줄로. 그러면 이럴 수 있잖아요. A라는 사업자가 B라는 사업자한테 물건을 파는데 얘가 간이과세자예요. 그러면 자, 물건을 파는 사람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다면서요. 물건을 파는 A가 얘가 일반과세자예요. 그러면 물건을 파는 사람이 간이든 일반이든 A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되는 사업자라면 물건을 파는 사람이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거니까 얘가 세금계산서 발행하거든요. 얘가 세금계산서 발행했다는 거는 거래징수를 한다는 얘기죠. 거래징수를 입증하는 게 세금계산서니까. 그죠? 그래서 거래징수를 합니다. 그러면 간이과세자는요. 세금계산서 받으면서 거래징수 당한 거 한 줄로 계산하니까 이거 공제 못 받잖아요. 지금 계산상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세금 계산서 받으면서 간이가세자가 거래 징수한 거 그거 너무 손해지 않나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주는 거를 한 줄로 계산한 납부세액에서 세액공제로 공제해 줍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간이가세자는 한 줄로 계산한다 그랬죠? 뭐에서 뭐를 빼는 게 아닙니다. 공급 대가에다가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고 10% 또는 영세율 해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납부세액 끝난 거야. 여기 끝난 거야, 이게. 그런데 매입세액이라는 게 반영이 안 되니까 납부세액 계산한 이후에 세액공제로 공제를 해준다는 거죠. 세액공제로. 매입세액 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로. 그러면 얼마만큼 공제를 해줍니까? 공급 대가에다가 0.5%를 곱한 금액만큼 납부세액 계산한 이후에 세액공제로 공제해줍니다. 그렇다고 납부세액 두 줄로 계산한 거 아니죠? 한 줄로 계산한 겁니다. 제가 지금 어려운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죠? 그래서 한 줄로 계산하면서 세금 계산서 발행 받으면서 거래 징수당한 게 있어? 그러면 그거 납부세액 계산 끝났지만 그 이후에 공급 대가에 0.5% 곱한 금액만큼을 세액으로 공제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간이가세자, 와, 진짜 뭐 소규모로 구멍가게 하나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6개월마다 과세기간 정해가지고 세금 신고하고 계산해서 납부하래요. 아, 진짜 더러워서 세금 내는 거지. 이게 내가 무슨 돈 벌려고 장사하는 거지. 세금 내려고 장사하는 거야?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간이가세자는 소규모기 때문에 세금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요, 과세기간을 그냥 1년을 두 번으로 나눠서 계산하면 6개월에 200원, 그 다음에 하반기에 500원 이렇게 내요. 그냥 그거 얼마 안 되니까 1년 전체로 해가지고 700원 내라. 그래서 간이가세자는 과세기간을 1년 하나로 둡니다. 그래서 간이가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다 이해가 가시죠? 요 표요, 시험 문제에 자주 단골로 출제되는 내용들입니다. 꼭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 그 부가치세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 주제를 반영을 할까, 여기까지 그냥 설명을 하고 마칠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런데 보통 이제 그 수험생들 중에요, 수준이 있고 그리고 진짜 제대로 공부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저한테 수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죠? 저한테 수강을 하시는 분들은 다 엘리트입니다. 수험계의 최고의 엘리트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또 이번에도 그런 학생들이 많이 오실 것 같아서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다. 그런 기대감에 제가 앞에서 설명한 내용들을 아는 학생들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추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개념과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그 비교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번 내국소비세법의 흐름 강의에서 마지막 주제인데요. 만약에 설명을 들었는데 100% 이해하시면 너무 좋고요. 그런데 이해가 잘 안 돼요. 선생님, 저는 50%뿐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도 이해하시는 것도 대단하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세법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50%를 이해했다? 그러면 뭐 천재죠, 천재. 타고난 그죠? 세법에 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면 희망적입니다. 그래서 이해 안 된다 그래도 너무 실망을 하실 필요는 없다. 제가 기본 이론 시간에 더 자세히 재밌게 설명을 드려서 이해 안 하려고 그래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오늘은 맛만 보여드리는 거죠. 자, 먼저 이제 영세율과 면세 중에 영세율의 개념인데 앞에서 얘기했죠. 10%가 아니라 0% 때리는 거다. 그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공급할 때 10%가 아니라 0% 세율을 적용하는 게 영세율이에요. 근데 이제 영세율을 적용하면요. 결과가 어떻게 돼요? 부가가치세가 완전히 제거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완전 면세 제도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제거가 되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는 이제 제대로 숫자가 나왔네요. 아까 우리가 부가치세 흐름 제일 처음에 봤던 그 녀석들이에요.
ABC 사업자고요. 그 다음에 갑돌이 얘가 이제 호구죠. 그죠? 우리 최종 소비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 눈여겨볼 것은 지금 제가 영세율과 면세를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 영세율 면세의 자리를 먼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됩니다. 영세율과 면세의 자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데나 영세율 면세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낄낄 빠빠라 그러나요? 여러분들 그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돼요. 자, 결론. 영세율과 면세의 자리는 어디다? 반드시 호구 앞자리다. 호구 앞자리에 영세율 면세가 있어야 영세율 면세의 효과가 나타난다. 다른 데 있으면요. 없느니만 못한 더 나쁜 결과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나누도록 하고요. 궁금하죠? 자, 일단은 영세율과 면세의 자리는 호구 앞이어야 된다. 무조건. 그죠? 그래서 C라는 사업자가 영세율입니다. 자, 이제 갑니다. 똑같아요. 1,000원, 500원, 300원의 부가치를 만들어서 마지막 호구들이 1,800을 소비합니다. 자, 이제 1,000원을 팔고요. 빨리 갈게요. 100원 거래 징수를 해서 납부합니다. 왜? 매입세가 없잖아. 그지? 이런 거죠. 새가 날아가요. 새가 날아가다가 참새가 날아가다가 새 같은가요? 쥐 같은데? 똥을 싸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새 똥이 땅에 떨어져요. 그런데 그 녀석이 밀을 먹었는지 똥에서 씨앗이 아주 그 양분의 거름을 바탕으로 해서 밀이 자랍니다. 밀과 보리가 자라가지고 그래서 밀이 생겨서요. 이 A라는 사업자는요. 그냥 자고 일어났더니 밀이 막 밭에서 이렇게 자라 있는 거야. 그래서 밀을 따가지고 방앗간에 이렇게 팔아요. 얼마에? 1,000원에. 그죠? 그래서 얘는 매입색이 없어요. 자, 그래서 매출색, 매입색 빼서 매입색이 없으니까 100원 납부했고요. 자, 이제 B라는 사업자는요. C라는 사업자한테 얘네 다 일반 과세자예요. 10% 과세사업자. 너가 영세율이야 아니면 10%야 아니면 면세야는 공급하는 사람 입장입니다. 공급받는 사람 입장이 아니야. 그래서 비록 공급을 영세율 사업자한테 공급을 하지만 얘는요. 세율 적용과 세금 계산서 발행 여부는 공급자 자신 입장에서 기준을 삼는 거예요. B는 일반 과세자잖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누구든 간에 사업자한테 거래하면서 1,500원에 150원 거래 징수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매출세에서 매입세액 빼니까 50원 납부했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C, 영세율이잖아요. 영세율 사업자 1,500원에 물건 사들여서 300원 덧붙였죠? 그죠? 그래서 1,800원에 파는데 얘가 무슨 세율 사업자라고요? 영세율 사업자. 영세율은 공급받는 데 적용한다, 공급하는 데 적용한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공급할 때 적용한다고요. 영세든 면세든 공급하는 부분에 적용되는 겁니다. 따라서 1,800원을 공급하면서 얘가 영세율 사업자니까 10%가 아니라 몇 프로다? 0%다. 그죠? 0%다. 자, 그러면 1,800원에 부가가치세 0% 곱하니까 부가가치세는 제로네요. 매출세 제로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매출세에서 매입세 빼니까요. 자, 두 줄로 계산한다. 매출세에서 일반 과세자는 두 줄로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매입세액 빼면 납부세액을 계산하죠. 자, 그러면 자, C라는 영세율 사업자 매출세액 제로입니다. 매입세액 마이너스 150원이에요. 그러면 납부세액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50원이에요. 마이너스가 나오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한다? 돌려준다. 돌려준다. 플러스가 나오면 그것만큼 세금 내고 마이너스가 나오면 돌려준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50원만큼 돌려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간접세의 특징 정가돼서 호구가 다 낸다. 마지막 최종 소비자가 다 낸다. 간접세의 특징을 살펴봤는데요. 이것도 한번 그런지 살펴볼까요? A라는 사업자 100원 세금 납부했죠. B라는 사업자 50원 세금 납부했죠. C라는 사업자는요. 150원 돌려받았습니다. 그러면 100원 더하기 50원 빼기 150원 하면 제로네요. 진짜 마지막 호구가 1,800원 소비하면서 세금 부담은 제로잖아요. 역시 얘네가 사업자가 부담한 그 토탈 세금이 마지막 최종 소비자 갑돌이가 부담한 세금하고
정확히 일치하네요. 그죠? 요게 영세율입니다. 자, 그러니까 영세율이 적용이 되니까 최종 소비자인 갑돌이가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됐나요? 제로가 됐죠. 완전히 없어졌네요. 그래서 이것을 완전 면세 제도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수업 끝나면 우리 팀장님께서 이 자료를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거 뽑아가지고요. 일반 과세자의 거래 흐름,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영세율 거래 흐름, 그 다음에 다음에 설명드린 면세 거래 흐름을 계속 한번 보세요. 눈에 익히고 기본 이론 시간에 들어오면 여러분들 훨씬 더 수업이 재미있고 이해도가 높을 겁니다. 자, 요게 이제 영세율이고요. 그 다음에 면세 제도의 흐름을 한번 볼 텐데요. 흐름 먼저 보고요. 내용은 그 이후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면세는요. 자리가 중요하다 그랬죠? 어디? 호구 앞자리. 갑돌이의 바로 앞자리에 면세가 적용되는데 우리 면세 아까 사업자 부가가치세 시각에서 본 사업자 구분에서 면세 사업자는 뭐라 그랬죠? 부가가치세가 완전히 면제된 사업자라 그랬죠. 그죠? 면제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어떻게 계산한다? 와, 엄청 많이 쓴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두 줄로 계산한다. 그런데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이 납부세액 자체가 아예 없다라는 겁니다. 부가가치세. 그러면요. 매출세액도 없고 매입세 거래징수 당했지만 이거 돌려주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면세 사업자예요. 자, 거래의 흐름은 똑같죠. 다만 호구 앞에 면세 사업자입니다. 자, 해볼까요? A라는 사업자 1000에 팔고 100원 거래징수해서 100원 납부했죠. B라는 사업자는요 500원 덧붙여서 1500원에 면세 사업자한테 팔고요. 그리고 거래징수 150원에서 선생님 면세 사업자한테 물건 파는데 거래징수를 했어요? 여러분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영세율 적용하고 면세 적용하는 거는 누구 입장에서 판단한다? 공급자 입장에서. 공급받는 자 입장이 아닙니다. 공급자 B가 일반 과세자예요? 면세 사업자? 일반 과세자잖아요. 그러니까 거래 상대방이 누구든 간에 자기가 일반 사업자니까 부가치세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는 거예요. 사업자하고 거래라면. 그래서 1,500원에 매출세액 10%에서 얘는 일반 과세자니까 10%에서 150원 거래징수를 하는 겁니다. 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서 50원 납부하겠죠. 이제 면세사업자입니다. 면세사업자는 좀 특이해요. 자, 얘는 300원의 가치를 덧붙여 가지고요. 그래서 소비자한테 1,800의 부가가치를 공급을 하는데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이 면세사업자는 매입세 거래징수된 거 그거 공제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죠? 그래서 얘는요. B한테 1,650원이라는 돈을 주고 1,500원짜리 물건을 사왔습니다. 만약에 세무서에 신고를 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다면 150원은 덜 내거나 돌려받으니까 얘는요. 그냥 물건값 1,500원에 대해서만 1,500원에 대해서 300원 덧붙인 금액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50원을 돌려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러면 얘는 이 물건을 구입할 때 전체 지출한 금액은요. 1,500원이 아니라 150원 돌려받지를 못하니까 공제를 못 받으니까 1,650원을 지불한 게 돼버립니다. 150원 공제받거나 돌려받지 못하니까. 그죠? 그러면 C라는 사업자는 지금 300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되는데 1,650원을 지출해서 돌려받지도 못하고 전액이 다 나갔는데 여기에다가 그냥 1,800원에 공급을 하면 얘가 창출한 부가가치는 얼마예요? 300원이 아니라요. 150원 뿐이 안 됩니다. 그죠? 1,650원에 들여와서 1,800원에 팔면 300원의 부가가치가 생기는 게 아니라 얘는 150원만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C는요. 300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면 얼마에 팔아야 돼요? 1,800원이 아니라 1,950원에 팔아야 되겠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C라는 면세 사업자는요. 이렇게 1,650원에다가 300원 부가가치를 덧붙인 1,950원에 갑돌이한테 물건을 팝니다.
자, 그런데 얘는 면세 사업자니까 매출세액도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매출세액이 없어요. 얘는 그냥 1950원에 팔고 거래징수에서 납부하는 거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최종 소비자는요 1800의 부가가치를 소비하기 위해서 토탈 얼마를 낸 거예요? 1950을 낸 거죠. 1950을 부담을 했습니다. 갑돌이가. 그런데 부가가치는 1800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150원은 뭡니까? 나머지 150원은 이 갑돌이가 1800의 부가가치를 소비하기 위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되겠죠. 그래서 갑돌이는 부가가치세 150원을 부담하고요. 1800을 소비하게 됩니다. 요게 토탈 1950원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것도 그 사업자가 낸 부가가치세 세금이 전가됐는지를 보면 되잖아요. 자, A라는 사업자 세금 얼마 냈습니까? 100원 냈어요. B라는 사업자 50원 냈죠. C라는 사업자 면세니까 부가가치세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 거래를 통해서 사업자가 낸 부가가치는 토탈 150원이죠.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 얼마입니까? 150원이네요. 정확히 일치하죠. 그죠?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는요. 최종 소비자가 얘네들이 다 과세 사업자일 때는 180원, 1800원 곱하기 10% 하니까 180원을 부담을 했었는데 호구 앞에 면세 사업자가 있다 보니까 얘는 최종 얼마를 부담했어요? 150원 부담했네요. 얼마가 줄어들었습니까? 30원이 줄어들었죠. 그죠? 30원만큼 적게 냈죠. 요거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세법에서는요. 마이너스를 이렇게 세모로 그립니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0원만큼 줄어들었어요. 야, 이 30원이 왜 줄어들었지? 가만히 우리가 째려보니까 C라는 면세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가 바로 300원이고 요 300원에 대한 부가가치의 부가가치세가 일반적이라면 10% 붙어서 30원 내야 되는데 얘가 면세 사업자니까 이거를 안 낸 거구나. 이것만큼 부분적으로 줄어들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세 사업자는 부분면세 제도다. 면세 제도는 부분면세 제도다. 면세 사업으로 인해서 부분면세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영세율은 완전면세, 면세는 부분면세입니다. 이해하시죠? 여러분들 영세율은 쉽게 이해가 될 텐데 면세는요. 제가 여기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번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개인적으로 연습장에 그려보세요. 그러면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요게 이제 면세 사업자 흐름인데요. 자, 이제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영세율은 완전 면세가 적용되는데요. 주로 어디에 적용되냐면요. 수출에 적용됩니다. 수출에. 그리고 이제 수출과 비슷한 그런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돼요. 요거는 나중에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용역의 국외공급, 용역의 수출하고 비슷한 의미죠. 그죠? 어쨌든 수출에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책적으로 외화 획득을 위한 부분이라 그러면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영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자, 면세는요. 부분면세의 특징을 가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요 면세는 어디에 적용이 되는 겁니까? 면세는요. 이 부가가치세의 단점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나타난 제도입니다. 만들어낸 제도예요. 이 부가가치세의 최대 장점은 뭐예요?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어요. 뭐 설렁탕 하나 만 원짜리 설렁탕을 하나 사 먹으려고 그래도 11,000원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설렁탕 먹는 갑돌이는요. 와, 진짜 세금 더럽게 비싸네. 야, 10,000원짜리 사는데 1,000원이나 세금을 내? 이렇게 생각 안 하죠. 그냥 설렁탕 가격이 11,000원이야. 물가가 많이 올랐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는요. 물건값에 덧붙여서 그냥 물건을 파는 사람이 대신 걷어다가 내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낸다고 하는 저항이 없어요. 그래서 세금을 쉽게 걷어들인다는 게 최대 장점입니다. 반면에 단점은요. 이거는요. 잘못된 세금이에요. 원래 세금은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고요. 돈을 적게 버는 사람이 세금을 적게 내야 되는데 이 부가가치세는요. 완전히 뒤바뀌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소득 대비 세금을 적게 내고요. 돈을 적게 버는 사람이 소득 대비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게 요게 부가가치세예요. 아주 나쁜 세금이죠. 그런데 이 부가가치세가요. 세금을 저항 없이 쉽게 걷다 보니까 여러 나라들 중에 이제 부가가치세를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나쁜 그런 세금이 부가가치세인데, 그래서 그 나쁜 단점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야, 돈 없는 사람이, 소득이 작은 사람이 주로 어떤 부분을, 예를 들어서 뭐 갑돌이가 1년에 1,000만 원을 벌어요. 그러면 이 1,000만 원 어디에 쓸까요? 기초 생활하는데 다 쓰겠죠. 뭐 쌀 사고, 그리고 뭐 공부하고, 아프면 뭐 감기약 먹으러 병원 가고, 뭐 약국 가고 이런 거, 그죠? 그래서 기초 생활하는데 다 쓸 테니까 기초 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가가치세의 단점이 없어지면 그러면 이 나쁜 세금이라는 게 조금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래서 만든 게 면세고요. 그래서 면세는요, 다 기초 생활 필수품에 해당되는 것에 면세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거 먹는 거죠. 기초생활 필수품. 기본적으로 아프면 병원 가야 되죠. 그 다음에 얘는 육체의 양식이잖아요. 얘는요,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죠? 우리가 뭐 밥만 먹고 뭐 사람이 밥만 먹고 뭐 돼지 같으면 뭐 만족하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는 머릿속의 양식도 풍부해야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얘는요, 영혼의 양식이죠. 그죠? 이런 기초생활 필수품에 면세가 적용되는 거고요. 역시 이제 정책적인 목적에서 몇몇 가지 면세가 적용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수업 시간에 영세율 적용 대상, 면세 적용 대상, 이거 단골 시험이거든요. 다음 중 면세가 적용되는 거, 다음 중 영세가 적용되는 거 모두 골라라. 아닌 거 골라라. 그죠? 단골 시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골 문제니까 꼭 정리를 해야 되는데 수업 시간에 더 다양한 내용들을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정리를 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했으니까요. 이 영세율과 면세를 표 하나로 딱 정리를 해서 좀 틀을 만들어 보고요.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하기 전에 뭐 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죠, 그죠? 자, 저하고 한번 볼까요? 영세율, 면세입니다. 자, 영세율은요, 0%의 세율을 적용하는 거고요. 이 면세는요, 그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완전히 면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예요. 다만 세율만 0%를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과세자하고 똑같아요. 그냥 다만 세율만 0%인 거예요. 그런데 얘는요, 납세 의무자가 아닙니다. 납세 의무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에서 얘한테 뭐 감내라 배내라 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는 아닌데, 그런데 얘가요, 얘하고 거래는 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얘하고 거래한 내역 정도는 얘하고 계속 거래하려면 얘하고 거래한 내역 정도는 얘의 세금 납부 관련된 부분을 위해서라도 좀 제출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요런 거 있죠. 얘하고 거래하면서 세금 계산서 받은 거, 그런 것들 납부하도록, 요거는 이제 협력 의무라고 합니다. 협력 의무. 근데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부가가치세법상 협력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이런 협력 의무를 예외적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사업자의 협력 의무, 얘는 일반 과세자하고 똑같다. 얘는 납세 의무자가 아니다. 다만 일부분의 협력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격은요, 완전 면세, 얘는 부분 면세고요. 그 다음에 얘를 만든 이유는요, 수출 등에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얘는 부가치세 아주 나쁜 점, 그거를 역진성이라고 합니다. 거꾸로 됐다 이거죠.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래서 그거를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기초생활 필수품 등에 적용이 되는 게 면세입니다. 다 이해가 되시죠? 자, 오랜 시간 뭐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눈 것 같은데 어떠세요? 들어보니까요. 부가가치세는
제가 그 설명회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가가치세는요, 그냥 때려서 외우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면 할수록 쉽게 여러분들 그 점수를 낼 수 있는 게 부가가치세예요. 그냥 막 무식하게 때려 외우는 거 재미없잖아요. 그런데 이해, 논리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은요, 그런 과목들은 재미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부가치세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밌는 과목이 40문제 중에 30문제나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할만하고요. 내국소비세법은 1차 과목에서 가장 쉬운 과목입니다. 그런데 쉽다, 어렵다가 문제가 아니라 설명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40분 중에 20분을 회계학에 빌려줘야 돼요. 그죠? 회계학을 더 많은 시간 풀어야 과락도 넘기고 합격 그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2080, 그죠? 20분 만에 80점 맞도록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죠? 제가 여러분들 기초 이론부터 시험 보기 전까지 마지막 정리까지 여러분들 2080 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부담감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겁니다.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신가요? 뭐 질문은 나중에 그 학원 홈페이지에서 올려주시면 아무튼 감사합니다. 예,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7월 둘째 주, 그죠? 7월 둘째 주 목요일 날 내국소비세법이 개강이 됩니다. 여러분들 첫날부터 목요일 오후 3시인가요? 그죠? 첫날부터 여러분들 반가운 얼굴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내년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